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텐데요. 북한은 문화농촌의 대표적인 풍경화로 조선화 내근강의 아침, 원해 어선단의 아침, 700리 능선을 지나서 들끓는 건설장의 밤 등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북한 그림의 제목만 나열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북한의 그림을 많이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문화춘의 내근강의 아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풍경화는 내금강과 그 뒤로 보이는 산의 절경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등장하고 이 다리는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자연 풍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북한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화 내근강의 아침은 내근강의 아름다운 정서 속에 새로 건설한 다리를 화면의 중심에 배치하고 다리 우로, 들로, 학교로, 야영지로 떠나는 농장원들, 학생들, 그리고 소떼와 뜨락도르들을 형상하여 정서적 울림이 강하게 울려 나오도록 하였다. 작품은 이러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생그러운 냄새와 산촌의 서늘한 느낌은 감촉되지 않으나 기슭을 스치며 바위를 넘으며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통탕거리는 뜨락도르의 발동소리와 길게 소리치는 소들의 정다운 영각소리, 그리고 랑랑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하며 폐부를 찌르는 듯하는 풀냄새, 맑고 상쾌한 공기의 차가움이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을 받아 안게 한다. 이 풍경화는 대표적인 정치적 풍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자연 풍경처럼 그려진 이 다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가해진 풍경이 17세기 풍경화의 주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통로 건설에 대한 정치적 이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리를 선호했던 것은 다리 건설의 기술적 어려움이 모험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물길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서로 마주보는 강 기슭을 연결해주는 것 이상이었는데 다리는 대부분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에 건설되었으며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서 다리만큼 존폐가 위기에 처했던 건조물도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이 다리는 도나우 화파에 의해서 처음으로 풍경화의 고유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풍경화에서 이러한 다리는 기술력으로 자연을 극복했다라는 모티브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도 했죠. 예를 들면 알트도르퍼의 작은 다리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은 다리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원근법으로 그려서 왠지 현기증이 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리 건설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다리 건설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했다는 모티브는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문화춘의 내근강의 아침 그림은 북한에서 새로 건설한 다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작품이 그려진 1970년 즈음에 새로 만들어진 다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70년에 이르러 새로 건설한 다리를 통해 국가의 기술 진보를 재현한 이 그림을 높게 평가한 것이죠. 먼저 이 풍경화를 자세히 보면 다리 위로 뜨락도르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락도르는 북한에서 트랙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뜨락도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뜨락도르 생산조를 무은 기양의 노동계급은 현장에서 공개 당 총회를 열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재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고야 말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충성의 전투를 힘있게 벌리었다.
설계의 일꾼들은 뜨락도르를 분해하여 놓고 2,000여 종에 달하는 부속품의 설계를 한 달 동안 끝냈으며 노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라없는 전투를 벌여 주물, 가공, 조립 작업을 불이 나게 해제꼈다. 뜨락도르 생산 과정에는 난관도 많았고 실패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노동자, 기술자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열백 번 다시 깎고 몇천 번 뜯었다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해내고야 말 억센 투지를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여 30일 만에 뜨락도르를 생산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었다. 김일성은 공업화와 기술혁명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현대적 기계 설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철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1958년 김일성은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라고 전투적 구호를 제기하고 강철 제강소를 비롯한 각 제강소를 현지 지도하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북한의 기양에서는 뜨락도르 생산조가 있었고 이러한 뜨락도르는 2,000여 개의 부속품 설계를 한 달 안에 끝내고 주물, 가공, 조립 작업을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혁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도 기술혁명인데 그 다리 위에 기술혁명으로 일군 뜨락도르가 지나가는 것을 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이 다리 위에는 농장원들, 학생들, 소떼와 뜨락도르들이 가득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건설된 다리가 이 정도의 무거운 하중은 거뜬하게 견딜 수 있는 매우 튼튼한 다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한 예로 페르헤이트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 장면과 산악 풍경 그림을 보면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문인 비계 위에 세워진 나무다리, 단순히 걸쳐만 놓은 통나무다리, 아치가 2개 있는 구름다리, 그리고 도시가 가까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상수로 부설다리 등 그 어느 것이나 마치 다리의 하중 검사에 대비하려는 듯이 사람, 개, 황소, 양들의 무리들이 많이 지나가는 풍경이 재현되고 있죠. 매우 다른 시대의 그림인데도 문화친의 내근강의 아침에 등장한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즉 소떼들, 뜨락도르의 무리가 지나가는 풍경과 매우 유사한 풍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충 그림, 내근강의 아침에 대한 북한의 설명은 시적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김정일은 자연을 정서가 있게 그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깊은 시적 감정으로 자연과 생활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선화 내근강의 아침은 공간감적 시적 표현이 가득합니다. 생그러운 냄새, 서늘어온 느낌, 시냇물 소리, 뜨락도르의 발동소리, 길게 소리치는 소들의 영각소리, 랑랑한 아이들의 노랫소리, 풀냄새, 맑고 상쾌한 공기의 차가움. 이러한 표현 등은 시각적인 도성에서 후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공간감적 시적 감정이 그림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연을 극복한 다리에 대한 예찬을 뛰어난 시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그려진 풍경화를 보겠습니다. 북한은 명산, 명승지의 대표작으로 조선화 동해의 해돋이, 해금강의 파도, 칠보산의 가을, 파도, 밀림, 백두산의 해돋이, 시중호, 금강산 폭포 등을 논하고 있죠. 수많은 명화들은 길이 100m까지의 규모를 가진 자연 풍경화들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작품들에는 끝없이 설레이는 밀림과 시대의 경량인 양, 세차게 밀려오는 파도, 천지를 물들이는 장엄한 백두의 해돋이,
아름다운 금강의 절경들이 형상에 드러나며 시대의 기상, 조선의 기상이 느껴지는 끝없이 밀려드는 거세 찬 파도, 온갖 어두움을 밀어내며 천지를 붉게 물들이는 백두의 해돋이의 찬란한 형상에는 주체시대의 우리 인민이 지닌 혁명적 지향과 열정이 맥박치고 있다 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근의 해금강의 파도와 파도라는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민예술가 김성근은 거의 평생을 파도를 그리는 데 바쳤다고 할 만한 화가입니다. 북한에서 물의 형상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는 문화충과 김성근이 대표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다리가 그려진 풍경화, 내근강의 아침을 그렸던 문화충은 강물의 물결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김성근은 거친 바다의 파도 묘사에 심혈을 기울인 화가로 유명합니다. 김성근은 동양화의 재료로 역동감 넘치는 파도를 그의 전유물처럼 그려왔는데, 그가 평생 업적으로 이에 전력을 기울인 것은 어쩌면 19세기 영국의 로맨티시즘 작가인 터너나 러시아의 이반 아이바조프스키의 견줄만 하다라고 문번강은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가처럼 김성근은 평생 파도 그림에 집중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김성근이 쓴 책 해금강의 파도를 보면 그가 파도 연구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진심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죠. 이 그림은 왼쪽에 바위섬이 있는데 거친 파도가 화폭 앞으로 거칠게 출렁거리며 나오고 있어서 파도가 대고조를 이루듯이 매우 역동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대고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고조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김일성의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대고조라는 말은 밀물이 올려 밀듯이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 자체는 밀물이 올려 밀었다가는 다시 내려가는 것처럼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앙양이 일어났다가 일정하게 떨어질 수 있는 듯이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 수어를 좀 더 좋은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말이 없으므로 그냥 쓰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자 라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밀물만 있고 썰물은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북한은,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이 파도가 올라갈 때처럼 대고조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것이 파도가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고조라는 말은 밀물로 밀려 올라가면 곧이어 썰물로 밀려 내려간다는 자연의 이치가 담긴 것이기도 한데,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러한 자연의 이치가 못마땅한 듯 밀물만 있고 썰물은 없게 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대고조에 대해 언급했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대한 시각적 표현은 파도와 같은 것으로 재현되었는데요. 그림의 특성은 시간의 한 순간을 잡아서 그 순간을 딱 멈춘 상태로 재현한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김일성의 대고조, 즉 떨어지거나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가기만 하는 대고조를 한순간을 포착하고 싶다면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림이나 사진이 가장 적합한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 미술에서 파도는 밀물만 있고 썰물은 없는 가공된 자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상학에서는 파도는 자유와 혁명의 의미로, 바위는 속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성근의 그림은 그러한 느낌을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바위섬보다 파도가 더 부각되어 있는 풍경은 어떤 고정된 것에 대한 저항과 해방을 의미하죠. 실제로 프랑스 혁명기에 이러한 폭풍이나 파도 그림들이 자유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근의 파도 그림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고야의 폭포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폭포보다 바위를 더 크게 전면에 배치하고 강조함으로써 혁명운동이 실패했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거대한 바위는 강조되고 있는데 뒤에 있는 폭포는 매우 잔잔하고 소극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해금강의 파도 뒷배경에는 붉은 하늘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정영만의 강선의 저녁노을 이후로 붉은 하늘이 매우 혁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그러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성근의 풍경화는 바다의 파도와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만 매우 격동적으로 꿈틀대는 혁명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